자, 이번에 이제 관동별곡 이어서 본문, 본사죠. 본사 1, 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제 서서 부분 설명 강의 끝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얘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놀러 갈 거야. 그런데 본사 1은 이제 산을 놀러 가는 거고요. 본사 2는 바다를 놀러 갑니다. 금강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동해안이면 이 금강산의 중간 부분을 내금강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 이제 내륙 쪽으로 있는 것을 외금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너 금강산 안 가봐가지고 이 바다 쪽에 따라 나와서 요 해변가로 쭉 있는 곳을 이제 바다 해자를 써서 해금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본사 1은 이제 이쪽을 놀러 가는 거고요. 본사 2는 여기를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동 팔경 지방 나오고 막 나올 거야, 공간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부분 산을 갈 겁니다. 나중에 이 산을 놀러 가는 거랑 바다를 놀러 가는 것에 대한 이제 비교도 우리가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 표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줄 거야. 자, 봅시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복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볼게요. 영중이 무사하고 이 영중은 관할구역을 말하죠. 관할구역을 말하죠. 그런데 그 자신의 관할구역이 이 강원도 관찰사잖아. 무사하고 무슨 말이야? 내가 정치를 더럽게 잘했다. 정치 잘하는 건 뭐 한다 그랬, 뭐라고 했지? 두 글자로? 그렇지. 선정. 선정이란 말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선정의 과시. 내가 정치 좀 잘했지 이 말이야. 자화자찬이죠. 시절이 3월인데 시절이 3월이래. 뭐 이거 시간적 배경이고 또는 이제 봄이잖아. 그죠? 그래서 계절 배경 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건 알잖아 사실. 화천 시냇길이 그냥 뭐 시냇가 이름인가 봐. 그 시냇물이 하나 흘렀는데 그 시냇물에 쭉 길을 따라가면은 풍악으로 뻗어 있다 이러고 나와. 이 풍악이 뭐냐면은요. 금강산에 계절별 명칭을 보면은요. 봄에는 이제 계절마다 산의 이름을 달리 불렀대. 금강산이라고 했고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복례산, 개골산이라고 했고요. 헷갈려. 여름이 개골산인가? 몰라. 이 가을이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했고요. 겨울에는 복례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거 두 개 선생님 헷갈려. 뭐더라? 아이 몰라. 그래 중요한 거 아니야. 미안. 나중에 좀 네이버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얘야 얘. 아이 순간 헷갈려. 까먹어버렸네. 가을에 풍악산이라 그랬대. 근데 아까 계절은 언제라 그랬지 우리가? 봄이라 그랬죠. 근데 화천 시냇길이 풍악, 금강산으로 뻗어 있는데 풍악, 가을산의 명칭을 사용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걸 선생님 좀 지울게요. 헷갈려. 까먹었어. 왜 가을산의 명칭을 사용했을까? 가을산의 다시 정확하게 필기할까? 금강산의 가을 명칭을 사용한 거야.
이거 애플 펜슬 글씨 잘 쓰는 분들은 진짜 잘 쓰시던데. 선생님 못 쓰겠어. 좀 이해하시고. 왜 그랬을까? 이게 아무래도 산하면은 가을에 단풍이 들어야 좀 산의 아름다움이 좀 더 부각되고, 우리도 보통 뭐 여름산 같은 거 보고 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진 않잖아 사실. 가을에 단풍 든 산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가을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천 시내길에 풍악으로 뻗어 있다. 그냥 금강산 놀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행장을 달 떠치고 석경의 막대지포. 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바다 설명할 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간다고. 바다 설명할 때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요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거야. 지금은 간단히 필기만 넣으면은요.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거야. 행장이라는 것은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짐 같은 겁니다. 그거를 다 떨치고 이 말 아주 심플하게 하고, 석경, 돌로 이렇게 등산로가 좀 만들어져 있었나 보지? 막대, 지팡이 딱 짚어서 아주 그냥 간단한 배낭 하나만 메고 이제 산으로 놀러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간소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여행을 가는 건데, 미리 하나만 적어 놓으면은요, 이게 바다를 여행할 때랑 아주 다릅니다. 바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형태로 여행을 갑니다. 나중에 바다 이야기 할 때 다시 볼게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자, 이 만폭동이 여정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 뭐냐면요, 각 챕터마다 이 정철이 어떤 공간적 요소를 하나 딱 제시를 할 거야. 그 공간적 요소를 통해서 정철이 느끼고 또는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찾아낼 거야. 그래서 공간, 그 공간에서의 포인트, 이런 식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자, 산 1, 번호를 붙여볼게. 공간 어디? 만폭동이라는 폭포.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폭포를 비유한 표현을 찾을 거야. 이렇게 원포인트. 만폭동에서는 비유한 요소 찾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백천동 곁에 두고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백천동으로는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함정 문제로 종종 나와요. 백천동은 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폭동이라는 폭포 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은 같은 무지개 어쩌고 저쩌고, 옷 같은 용의 꼬리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거야. 자, 필기를 좀 넣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은 같은, 옷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죠. 그죠? 표현상의 특징은 앞뒤 구절, 대꾸법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뭐뭐 같은 있죠? 지규법 느껴지고요. 네,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발견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은 같은 무지개가 느껴진 거야. 뭐 폭포를 보니까 그 폭포의 모습이 용의 꼬리 같다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선생님이. 무지개와 용의 꼬리가 뭘 나타내?
폭포를 비유한 겁니다. 여기 써볼까요, 선생님이? 다시. 무지개 비유한 거. 용의 초리, 이제 용의 꼬리를 말합니다. 꼬리. 용의 꼬리. 자, 미리 쓸게요, 그냥. 우레 눈. 자, 우레랑 눈 찾아볼게. 섭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하니, 뿜는 소리니까 얘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들을 때는 우레러니, 자, 여기에 우레라는 단어가 나왔어. 폭포의 소리를 비유해 준 거야. 가서 보니까 눈이 내리는 것 같아. 이제 물 몰아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레 눈, 이게 전부 다 폭포를 비유한 거야. 그때 조심하셔야, 뭐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지개나 용의 꼬리나 눈은 청각적 이미지죠. 근데 이 우레는 어떤 이미지야? 소리잖아. 그죠? 얘네들은 청각, 말 잘못했어. 얘네들은 시각적 이미지고 우레는 청각적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청각과 시각을 좀 나눠주셔야 돼. 얘는 청각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만폭동에 모습을 비유한 거 써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4개를 다 쓴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이 우레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레는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소리다.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께 좀 확인을 해보세요. 필기를 좀만 쓸까요, 더? 얘는 이제 멀리 걸어가면서 들은 거죠, 이 소리는. 그래서 얘는 약간 원경의 이미지로 보고요. 물보라야, 이 눈이라는 것은 물보라. 가까이 가서 본 거겠죠. 그죠? 얘는 긍경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내린다라는 것은 폭포가 떨어지면서 퍼지는 물 방울방울이지, 이제 물보라를 의미한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저 부분이 좀 유의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산일 만폭동에서는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야, 이거 지금 요거 찐 분홍색으로 박스 쳐진 거 이거 왜 쳐지는 거야? 이거 나도 처음 봤어. 오, 개신기해. 앞으로도 계속 쳐질래나? 잘 모르겠네. 처음 봤어. 오, 신기해. 자, 요게 만폭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금강대로 가요. 아까는 만폭동, 이번에는 금강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쓰면은 산 2번째, 금강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요, 학을 공부할 거야. 무슨 말인지 볼게요. 금강대 맨 위층에 제일 꼭대기에, 금강대 산봉우리 같은 거야. 이렇게 산봉우리가 많을 거 아니야, 금강산은. 어떤 봉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선학, 알고, 거기에 학이, 학입니다. 이렇게 금강대 꼭대기에 학입니다. 그 화자는 이렇게 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요 한문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람인 변에 매산자, 신선선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나오면 신선,
도교사상이라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삿기치니 이 말은 뭐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이 말이겠죠. 그죠? 그냥 학이라고 안 하고 좀 신선의 학이라고 좀 표현을 해준 거야. 춘풍옥덕성에 이 춘풍 봄바람 소리야.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소리. 근데 그것을 퉁소 소리, 옥피리 소리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냥 옥피리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퉁소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옥피리 소리로 예쁘게 표현한 거야. 미화 시켰다고 하죠. 첫잠을 깨웠는지, 그러니까 학이 자고 있다가 봄바람에 잠을 깼는지 이 말이야. 호의 현상이, 호의 현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알고. 학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호의 현상의 원관념을 쓰라고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기를 넣으면은요, 학을 뭐라고 비유했어? 호의 현상으로 비유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문제 푸실 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잠을 자다가 잠깐 깬 것 같고 반공, 허공에 솔하니 날아올랐대. 누가? 그리고 뭔가 반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그렇지, 전부 다 이 앞에 것까지, 이거 전부 다 주체는 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문장을 잠깐 보시면 서호 옛주인을, 예쁘게 할까? 서호 옛주인을 반겨면서 막 넘나드는 것 같아. 뭔가 기쁨의 모습이 느껴진대. 자, 그럼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알고, 중국에 서호라는 동네가 있어. 이 서호를 다스리는 관리자가 있겠죠. 그 관리자 이름이 뭐냐면 인포야, 인포. 근데 인포라는 사람이 매화로 쳐, 와이프. 나는 매화랑 결혼했어. 학자. 학이 내 자식이야. 미친놈이죠, 뭐. 아무튼 매처학자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자연물과 함께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물화일체가 되는 거야. 자연물과 하나가 되는. 자, 보자. 금강대 꼭대기에 학이 날아오르는 걸 정철이 본 거야. 봤는데 이 학이 마치 인포를 반기는 것처럼 느껴진대. 매처학자 기준으로, 더 나아가 매처학자를 기준으로, 이 학의 기준으로 보면 인포는 누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이 막 날아오르는 게 아빠 이러고 날아오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학 앞에 있는 거는 인포가 아니잖아. 정철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학이 자기를 누구처럼, 인포처럼 착각해서 동일시시키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학이 자기를 인포처럼 여기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자. 결국은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자신을 중국의 인포와 동일시시킨 거야. 그런데 이 인포는 매처학자, 의 삶을 살았어. 자, 매처학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야?
물알체의 삶이 되는 거야. 결국은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정철 자기도 어떤 삶, 키워드 어떤 삶, 물알체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요렇게. 그죠? 그래서 필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이 학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무라 일체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되는 거겠지. 자, 됐어. 그래서 두 번째 금강대에서는 요거는 진분홍색 이거 안 나오네. 금강대에서 무엇을 통해서? 학을 통해서 호의현상이라는 비유와 물알체의 삶을 추구한다는 점을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홍색 없어졌네? 공간에 가서 포인트, 공간에 가서 포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금강대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이번엔 자, 소양로, 대양로. 자, 여기 보시면 소양로, 대양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뒷문장을 보시면 눈 아래 굽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 산봉우리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그 밑에 이제 저 아래로 산봉우리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산봉우리의 이름이 향로처럼 생겼다 그래서 작은 향로, 큰 대자를 써서 큰 향로 이런 식으로 산봉우리 이름이야. 근데 그걸 눈 아래 굽어봤다 그랬죠. 결론. 얘네 두 개는 그냥 멀리서 본 거니까 여정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지? 자, 됐어. 이번에 어디 간 거야? 정양사의 진월대라는 곳으로 간 거야. 무슨 대 이러면 그냥 산봉우리 정도로 대충 이해하세요. 이렇게 높은 곳을 말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정양사의 뒤쪽에 있는 이제 진월대라는 곳에 고티어, 이거 예전에 한번 변형 문제 풀다가 선생님도 봤는데 이 고티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야. 다시 올라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뭐 말이 이 말은 뭐뭐 하니라는 뜻이야. 다시 올라와 앉으니. 그래서 예전에 이미 이 진월대라는 곳에 정철이 한번 미리 온 적이 있었구나 라는 정보를 좀 찾을 수가 있죠. 변형문제 풀다 보니까 예전에 어쩌다 한번 본 적은 있어서 뭐 이제 적지는 않고 말로만.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산삼이야. 산삼? 말이 이래. 산삼이야. 어디로 간 거야? 진월대라는 곳으로 간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자. 여산 진면목이. 자, 여기 여산은 실제로는 중국의 산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정평이 좋은 그런 산입니다. 그 여산의 진면목, 참된 모습이 여기 진월대에서 다 보인대. 근데 얘는 지금 금강산 놀러가 있잖아. 금강산에서 중국에 있는 여산이 어떻게 보여? 결국은 이 여산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 금강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중국에 있는 여산처럼 금강산 역시 매우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표현의 의미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기를 마무리하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왜 안 나와? 강조하는 것이다.
왜 안 나와요 갑자기? 힘들죠? 나도 힘들어. 아유,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새벽 2시가 넘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멍하니 태블릿 바라보고 강의하는 게 재미도 없고, 학생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하니 얼마나 재미없겠어. 이해합니다. 뭐 어쩌겠어. 해야지 뭐. 듣다가 좀 집중력 떨어지고 하시면 웹툰도 좀 보고 뭐 스포츠 뉴스도 좀 보고 뭐 또 뭐 있어 뭐도 좀 하고 그냥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고 다시 듣고 천천히 들으세요. 천천히. 뭐 한 번에 몰아서 듣기 힘들면 억지로 듣다가 그 포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충대충 듣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씩 제대로 듣는 게 좋아요. 아 배고파 씨. 빨리 하고 라면 먹읍시다. 아휴 라면이 좋아. 자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죠. 어와 와우 조화옹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사시아 해석을 하면 뭐 야단스럽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뭐 화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냥 원래는 야단스럽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화려하다는 선생님이 그냥 이해시키려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산 예쁘다는 말이야 뭐.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죠. 우리 요 구절을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뭘 표현한 거냐면은요,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예쁘게 안 해줘. 다시.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에 적을게요. 산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요. 그냥 존예다 이 말이야. 졸라 예쁘다. 예찬적 태도를 취합니다. 뭐 자연물 더럽고 짜증난다고 까대는 고전 문학은 배운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지? 그때 이제 일부러 좀 네모를 따로따로 쳤는데, 요 이제 대꾸법이고요. 뭐하거든 뭐하디 많아 대꾸법이죠. 요 구절은요 원래 이게 비슷한 구절이 송순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도 이제 자연문 속에서의 풍류를 이야기한 작품인데,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면왕정가에 좀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면왕정가가 먼저 쓰여진 거야. 그래서 필기를 정확하게 하면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주었다 그래야 돼, 받았다 그래야 돼. 그렇죠. 받음이라고 해야죠. 이제 선택지에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면왕정가 영향을 주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날아오르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고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이 말이야. 약간 좀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좀 동적 이미지가 있다. 서 있는 건 약간 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좀 동적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동적 정적은 잘 안 나옵니다. 동적 정적이 좀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보시면 부용을 고졌는 듯 백옥을 묶었는데 전부 다 산의 모습인데, 이게 머리띠 예쁘게 했다는 뜻이야. 얘는 약간 정적 이미지잖아. 예쁘게 머리띠로 치장한 느낌. 그 다음에 동명을 박차는 듯. 이 동명은 약간 동해바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산이 이제 동해바다를 빡 차고 쫙 올라온 것 같대. 박차다는 무슨 뜻이 돼? 얘는 움직임이니까 탁 차고 오른다. 동적 이미지가 있죠.
북극, 요거는 이제 좀 키워드니까 북극성입니다. 북극을 딱 떠받치고 있는 것 같대요. 북극성을. 얘는 약간 정적 이미지가 있죠. 아이씨, 왜 이래. 색깔이 사라졌어. 얘는 좀 정적 이미지가 있죠. 그때 이 북극은 북극성, 금성, 임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산이 임금을 딱 터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진월대에서는요, 뭘 찾을 거냐면은요, 산의 모습이 아주 예찬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점과 임금님을 떠받치는 충신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유교적 충의사상의 모습을 찾아볼 거야. 지금을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수많은 산봉우리 중에 우리 정철이 두 군데의 산봉우리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망고대라는 산봉우리와 혈망봉이라는 산봉우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망고대가 높구나, 혈망봉이 외로워 보이구나. 문장 순서는 일단 도치됐죠. 망고대가 높다, 혈망봉은 외롭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문장 어순 도치된 거 하나 일단 적어놓고, 그 산봉우리가 일단 산 전체가 북극성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망고대라는 봉우리와 혈망봉이라는 봉우리가 무엇을, 하늘, 북극, 둘 다 뭘 나타내겠어? 그렇죠. 임금을 나타내죠. 하늘을 추미러 임금님을 향해 무슨 일을 사로리라 말하다. 임금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누가? 망고대와 혈망봉이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임금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행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쪽팔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굽힐 줄을 모르느냐. 이거 의문형입니다. 결국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충신, 이게 진하게 써지냐, 다시. 이씨. 굽힐 줄을 모르느냐, 이 말은 충신으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 와, 너여이고, 너 대단하구나. 여기서 너가 의미하는 게 누구야? 그렇죠. 망고대와 누구겠어? 혈망봉이겠죠. 당연히 그냥 의인화 시킨 거고요. 너 같으니 또 있느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야, 니네 대단하다. 망고대 혈망봉, 충신, 어우, 멋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 같으니 또 있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충신 아니겠느냐? 너 같으니 또 있니? 그게 바로 나다. 나야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진월대를 통해서 일단 산의 모습을 예찬할 뿐만 아니라 그 진월대에서 바라본 두 개의 봉우리,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다시.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충신의 지조와 절개, 유교적 충의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충신이다 또는 뭐 나도 충신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번째 산의 모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간 많았는데 괜히 옆에다가 썼네. 4, 5 많죠? 6, 7 많다 그지? 산이 7개까지 있네. 여기 잠깐 쉴까요? 자, 힘드시니까 사실은 내가 힘들어 이씨.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